내가 증여냐 비과세냐를 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입니다. 그 아버지가 가정주부만 하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준다든가 아직까지 소득 능력이 없는 자식에게 생활비 줄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생활비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생활비 안 주십니까? 예. 사회통념 어떻게? 사회통념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예. 다릅니까? 얼마 주고 계십니까? 안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활비는 여러분 통상 기준은 없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매달 한 1,000만 원, 1년에 한 1억까지 정도는 통상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한데 생활비를 줄 때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 첫 번째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주셔야 돼. 기분이 좋을 땐 2,000만 원 줘버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땐 100만 원 줘버리고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 생활비는 매달 일정하게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분은 1년치 생활비를 1억을 주면서 1년치 생활비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과하신 분은 10년치 생활비요 하면서 10억을 주신 분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것은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다. 증여다. 자, 두 번째,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입니다. 자, 교육비. 예를 들어서 현재 할아버지가 이 손주가 대학에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축하금을 2천만 원을 할아버지가 줬습니다. 그 비과세입니까? 증여입니까? 2천만 원. 할아버지가 손주 입학 축하금으로 건네 2천만 원. 증여다, 비과세다? 증여입니까? 증여? 증여? 아, 이건 사회통념상 좀 많습니까? 아, 이 손이 한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예. 생각이 났습니다, 방금. 예,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쓰죠? 예. 자, 이렇게 주는 경우에, 입학축하 2천만 원 주는 경우에는 어디에 기준이냐면, 이 자식에게 있다라는 거야, 이제. 자식이 소득 능력이 5거나 백수이면 할아버지가 주는 거 비과세. 아들이 소득 능력이 있음에도 주는 경우에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아들, 이 손자 기준은 바로 위에 직계존속에 소득 능력의 답이 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결혼식 축하금은 누구 거로 봅니까? 혼주 거로 봅니까? 신랑 신부 거로 봅니까? 예? 혼주. 여러분 일반적으로 혼주 거로 보는데 신랑 신부 거로 입증이 되면 신랑 신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모바일 청첩장을 보면 여러분 혼주, 신랑 신부 전부 계좌번호가 있어서 계좌번호 넣은 것은 본인들 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으면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딱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여러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상속이 이루어져서 10년치 통장이 까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아주 기본에만 충실하면 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증여세, 다시 가산세, 다시 상속세로 과세되는 케이스를 너무나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금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아들한테 자금을 이체를 하고요. 이 아들이 이렇게 지출해 줍니다. 부양비로 해주고 뭐 효정신이라고 보약도 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국세청의 세무서에서는요. 이건 증여요. 이것은 효정신입니다. 산 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증여요. 이거는 효정신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님, 어머님 재산에서 이렇게 쓰게 해야 돼. 이렇게 쓰십시오, 제발. 제발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체하지 마시고 아버님, 어머니 통장에서 직접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게 어렵다면 현금으로 뽑아서 자기 통장에 넣지 말고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사례. 자, 두 번째 사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사례는요. 아버님이 건물주야. 건물주.
자, 임차인이 임차 관리를 자식이 하네. 그래, 임대료를 자식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이렇게 생활비로 줍니다. 이거 마찬가지다. 임차료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전 증여한 걸로 본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은요, 신고한 금액대로 부동산 계좌에 입금됐는지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사에. 그래서 명의자대로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사용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순간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속세 증여세 세무조사는요, 반드시 조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세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상속증여를 강의를 하면서 제가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발생이 되는 모든 세금의 효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상속증여는 종합이익이라는 겁니다. 앞단의 세금을 정확히 체크를 하지 못하면 상속증여의 절세제를 나올 수 없다. 자, 여러분, 취득단계 취득세, 여러분 새로운 강좌로 또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상증여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변화가 있었다. 자, 종부세, 공제액이 늘고 세율 구조의 변동이 있었다. 고가의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가 된다. 30억까지는 18억의 세액공제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한시 배제 기간이 내년 5월 9일까지다. 그 다음에 상속증여 절세 전략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증자 수를 늘리는 게 절세가 된다. 상속세는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줄여라는 거야. 아버지 재산을 줄이는데 무진장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간 협의를 통해서 사전 증여를 선택하라는 거야. 그리고 10년을 건강히 사셔라. 그게 자신이 없으면 손자녀 5년, 며느리 사여 5년을 활용하여라. 상속증여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이용해서 사전 증여를 통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라. 이 세 가지 절세 전략에서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재산가의 평가 관련되어 있어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액 적용의 이슈가 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지금은 기준 시가와 시가 차이가 1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감정가를 해야 된다.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가 되었다. 유사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에 상속증여 평가기간을 이용해서 감정을 받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의 평가. 여러분, 재산가의 평가 1억이 차이가 나면요, 상속세, 증여세 5천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속세 시일부터 2년 이내 재산 처분, 금전 인출, 채무 부담 하지 마시라는 거야. 아버님이 유독에 있을 때 최고의 절세 전략은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님 곁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하나, 추정기간을 벗어나면 또 다른 절세 전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걸로 해서 이 테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피상속인 상속인 간의 자금 이체 테마, 자금 거래 및 사전 증여에 관련된 부분 역시 중요하다. 10년치 통장이 까지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오픈이 되는 경우가 9년 6개월 전 거래가 많이 오픈이 됩니다. 사실은 조금만 벗어나면 되는데 상속증여 제척기간은 온치 1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15년입니다. 하나, 왜 10년만 보느냐? 금융기관에서 금융을 오픈하는 연도가 10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언론에 많이 오르시거나 고액재산가들은 15년을 봅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 10년만 본다. 이렇게 작은 거래.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상속공제를 말씀드렸고요.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무상대출 4.2% 이자를 주고받아라. 이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부동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 13억까지는 괜찮더라. 그렇게 했고, 저가 양수도는요, 미니멈 3억, 그 다음에 30% 이내에 하더라도 저가 양수도 금액은 반드시 금융을 통해서 오픈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딱 11시
반을 안 넘겼습니다, 여러분. 예. 2시간 동안 너무나 경청해 주시고 귀하셔 참석해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혹시 강의를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오면 우리 강성식 위기사, 이병섭 위기사께서 개별 질문을 좀 받을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2시간 내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